당당 토론에 앞서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19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하는 전화 잘 받아주시고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KBS 일라디오 전격 시사 잘 듣고 있다는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KBS 콩 어플,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샵 9730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 토론. 이번 주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용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만났습니다. 지금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신속한 강제 수사 촉구했고 대장동 항소 포기 그리고 통일교 특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두 대표의 만남 권칠승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방선거가 이제 올해 있으니까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이제 선거 때 연대를 좀 하겠다라고 하는 뭐 강력한 의사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치 공세성 발언도 하고 또 그렇게 하려면 이제 명분이 필요하니까 네. 명분으로 특검이라는 것을 지금 내세우고 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 공세성 발언을 했다. 지방선거를 위한 명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가 매일 국민을 놀라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절망하게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지금 여당이 이제 압도적 다수당이다 보니까 지금 국제사회가 걱정하고 근데 뭐 언론 정보통신망법 같은 게 그랬습니다. 제가 마침 그쪽 상임위원회에서 국내 모든 시민단체들 언론단체들이 반대하고 걱정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국제사회도 걱정하고 미국 정부는 이건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다라고 해서 걱정하고 뭐 이런 걸 냈는데도 그냥 무소불위입니다. 그리고 정광석화처럼 다 해치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심지어는 뭐 요즘 뭐 심지어 보수신문의 사설조차도 또는 진보신문조차도 지금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복이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당복을 타고 났다고. 야당이 소수일 뿐 아니라 이렇게 분열돼 있어 가지고 전혀 여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걱정이나 국내 시민단체 언론단체의 걱정조차도 네. 수렴해서 전혀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몇몇 드러난 사건들 뭐 항소 포기라든가 또 무슨 뭐 통일교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면은 여당 내부 사정도 더 복잡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그 법치로에서 맞는 것이냐. 적법 절차라든가 어떤 법치주의, 법의 형평성이라든가 또 실제로 그 사안의 심각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걱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런데 야당은 숫자가 적고 특히 지금 우리 당 숫자가 적고 하다 보니까 원래 우리 당 보수정당에서는 뭉쳐야 힘이 생기고 그건 뭐 드센벨트 정치학이라는 말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네. 당연히 일인데 당연히 이 시기에는 정말 정상적인 그리고 좀 중도적이고 좀 걱정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이라면은 야당들이 힘을 합쳐서 적어도 균형을 좀 맞춰야 되지 않겠냐는 걱정이 많죠.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만남이고 꼭 필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제안을 하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바로 화답을 하고 조국 대표는 아니다라고 또 나오지 않으셨어요. 예. 이 과정 보시면서 무슨 생각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수파가 되면 네. 더 필요한 게 명분이죠. 명분 있는 주장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아쉽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검 부분에 대해서도 예. 좀 선택적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이제 통일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네. 그 특검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대표로 있을 때 신천지 문제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문제가 이미 됐었죠. 뭐 홍준표 전 시장 같은 분도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함구를 하고 회피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내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데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열고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게 민주당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런 특히 이게 전체 맥락이 같습니다. 정교의 분리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 주장대로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걸 받아들인다면은 좀 더 이제 그 명분이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이준석 대표하고 뭐 장동혁 대표는 사실은 한 지붕 두 가족이죠. 원래는 이제 한 지붕 밑에 있었던 한 가족이었는데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식은 저는 좀 동상이몽이 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게 있냐면 동상이몽이요?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극소수당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그 정치권의 변화수를 찾지 않고는 다음 선거에서 아무런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현재 찾고 있는 과정이다. 그걸 찾고 있는 과정인데 장동혁 대표는 장동혁 대표대로 또 생각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동상이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조율이 잘 돼서 이 뭐 좋은 결과를 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다. 그 대신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을 본인이 지금 소수당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좀 간을 보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우리 정당의 구조를 그러니까 정당사를 보면은요. 특히 이제 뭐 저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사를 보면은 큰 정당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또 작은 당이 갑자기 큰 새를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건 누가 국민들의 마음, 국민들의 간곡한 절실한 바람을 구현하느냐 이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정당이 커지고 하면은 기득권도 챙기고 또 스스로에 대한 확신감이 지나쳐서 그 바깥에서 걱정하는 걸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국 혁신당의 선택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러다가 자칫 그 정의당 나는 거 아니냐. 정의당이 과거에 보면은 야당인데도 여당 이중대처럼 계속 움직여서 사실은 한동안은 정의당이 뭘 결정하면 그게 숫자는 적었지만 균형치가 되어서 이른바 정의당의 명부에 오르면 데스노트라 그래서 그렇죠. 국무위원 이제 임명도 불가능해진 정도로 균형추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뭐 시시비비를 여당이 야당이건 다 가려서 하는 것이 그럴 때 정의당 힘이 있었죠. 그런데 몇몇 정략적인 판단 때문에 근데 뭐 비례대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한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대 여당이랑 같은 입장으로 같은 몸처럼 움직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존재의의가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근데 처음에는 정보통신망법 이런 데 대해서 조국 혁신당도 우려를 좀 했거든요. 근데 몇몇 구절 정도를 반영되었다고 그냥 같이 여당처럼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상황도 조국 혁신당이 만일 지방선거라든가 뭐 이런 데서 존재감을 보이려고 한다면은 지금 여야 어느 정당도 못 해주고 있는 목소리 새로운 입장 같은 것들 돼야 될 텐데 지금 그 선택하는 폭을 보면은 대개 거기서 균형추라든가 또 새로운 희망이라든가 물론 뭐 이건 우리 당 스스로가 잘해야 될 문제지 남의 당 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정당의 구조라든가 볼 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준석 당대표가 조국 혁신당의 조국 당대표와 함께 또 우리 당의 그 장동혁 대표도 지난 연말에 토론을 하자 조국 당 대표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전혀 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뭐 조금 저는 아쉬운 대목이지만 어쨌거나 지금 너무 힘의 균형추가 무너져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국이 이끌려가 되겠느냐 그 야당이 그때 저렇게 무력하느냐 이런 데는 국민적 지금 걱정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야당으로서는 힘을 모아서 국민들의 여망 또 국민들의 절망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힘을 다 모아야 될 때다. 네, 잠깐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금품 수수 의혹,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 집과 6곳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자 지금 어제 이렇게 장동혁 대표, 이준석 대표가 만났는데 어제 마침 또 오후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열렸어요. 근데 6시간 동안 이제 회의를 하고 장시간 논의 끝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심야에 제명 결정을 내렸어요. 이 제명 결정 최 의원님 예상하셨습니까? 저도 조금 전에 이제 윤리위원회 결정문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기강돼 있고 상호 불신과 대립이 아주 끝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원들의 목소리
그리고 이 정당을 떠받치고 있는 건 당원들이고 또 이 정당이 무엇인가 균형을 맞춰주고 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주길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일 텐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이런 것이냐라는 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 당사자가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 계획적 격앙된 감정이 근데 보면은 그 윤리위원 결정문에 보면은 윤리위원회에 대한 공격, 위원장의 공격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문에 상당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판정해야 되고 할 이런 문제. 과연 이것이 윤리 그리고 또 하나의 당사자인 이것이 그 진실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또 소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서로가 막 감정의 격앙이 된 상태에서 제명이라는 극단적인 이제 결정이 나오니까 물론 이건 뭐 우리 당의 또 다른 논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논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시 균형을 잡을 것이라 봅니다만 다시 한번 지금 당원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뭐냐 지금 그렇게 싸울 때냐라는 것이 목소리고요. 네네. 합쳐도 모자랄 판이라는데 이준석 장동희 이준석 회동에서 보았듯이 그런 것이 큽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점점 실망감이 커져가고 있고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서구의 정착 중에 보면은 프루던스의 정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좀 사려 분별 있게 신중하게 뭐 모든 것을 만일 법률과 이런 심판으로 할 것 같으면은 정치가 필요 없겠죠. 네. 예, 정치의 리더십이란 것은 서로 다른 것도 녹여내어서 하나의 힘으로 합치는 것인데 이게 그 같은 당에 있는 사안을 가지고서 이렇게 나누어서 해부해서 뭐 완전히 칼질을 다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냐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시비비 문제에 대해서는 또 시시비비대로 당사자들이 소명하거나 이런 방식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속보로 이제 전해드렸는데 김병기 의원 자택과 6곳에 압수수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 김병기 의원에 대한 그 민주당도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결정을 했는데 지금 김병기 의원은 그 재심을 청구를 한 건가요? 지금? 네, 재심을 네.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겠다고 한 네. 거죠. 지금 보면은 김병기 의원이 SNS에 한 달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라는 그런 글을 또 올려서 자신의 그 속내를 토로를 하셨는데 자 이렇게 되면 김 의원이 재심 청구를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처분 절차를 가야 되는 거고 상당 기간 이게 또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문제가 민주당에서도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보통의 과거 사례를 보면은 당사자들이 이 탈당을 하고 그 소명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뭐 다시 입당을 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처리를 해왔죠. 네. 뭐 당으로서도 그게 가장 좀 무난한 방식이고. 그랬는데 지금 뭐 김병기 의원이 재심을 하겠다고 하니 이거는 정해져 있는 방식이고 또 그거는 뭐 본인의 권리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보장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당 입장에서는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속하게요. 네. 이게 이제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랫동안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서 결론을 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절차는 밟되 신속하게 할 것이다. 네. 뭐 당대표의 비상징계권 발동 같은 그런 우회로는 선택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뭐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네. 자, 어제 또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사형, 무기징역 이 두 개밖에 없어서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자,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또 되풀이했어요. 자, 그 재판이 이례적으로 뭐 침대 재판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이틀은 걸치 않지만 이틀간 사실상 한셈이 됐고 윤 전 대통령 최후 진술까지 했고 다음 달에 이제 선고가 진행될 걸로 봤는데 권 의원님 이 지금 구형량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최후 진술 보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최후 진술하는 것 또 그동안에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인들이 했던 이야기 이런 네. 것들 종합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어이가 없죠. 저는 뭐 무기징역 구형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상당히 했었는데 최고형을 구형하게 된 아마 가장 결정적 이유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 오히려 잘했다고 자기 주장을 하는 이런 적반하장의 모습들이 아마 구형을 사형으로 하는데 아마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추가해서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민들의 어떤 그런 그 경계선, 감정 혹은 국민들의 감정들을 완전히 그냥 오버하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고요. 그래서 당연히 사형 구형은 뭐 당연히 그렇게 나온 뭐 합리적인 그 구형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뭐 호소용 계엄이다, 뭐 메시지 계엄이다, 계몽령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줄기차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 구형은 뭐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두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 이런 그 이제 비상계엄 같은 그리고 이제 권력 내부를 둘러싼 치열한 이런 어떤 엄청난 격변 같은 데 대해서는 동서고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한 것들은 그것이 이제 최근에 근대사법에서는 판례로 쌓여 있죠. 판례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뭐 이전에 우리 12.12 5.18 때는 그때 한때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게 이제 뭐 한스 켈젠인가 하는 오스트리아 법학자, 법 철학자에 따라서 그 이유로 성공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원문을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뿐이다. 아직 정권이 끝나면 처벌된다라는 이런 법률을 다시 재판에서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 단행이 됐죠. 그걸 가지고서 다시 기소가 되어서 이제 재판을 받았습니다만 이건 다 동서고금의 그 전범이기 때문에 어떤 합리적 결정이 나올 거라 봅니다. 제가 최후 변론을 보면서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최후 변론 같은 경우는 그걸 보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 여기서 비상계엄을 선택하지 않고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한 내국민 호소를 하거나 군대를 국회에 보내지 않고 오히려 방송과 언론을 불러서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이로 인해서 그 정부와 또 국민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호소했다면은 더 효과가 크지 않았을까. 거꾸로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 군대를 파견함으로써 지금 상황이 역전됐거든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동네 싸움에서도 보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국면이 그런 겁니다. 병을 깼을 경우라든가 뭐 이런 극단적인 이제 방식의 문제 때문이었는데 헌법재판소도 이것 때문에 그 비소추인 대통령을 다 비소추인으로 불렀죠. 비소추인이 생각했던 절망감 같은 거 이해할 수가 있다. 뭐 줄탄핵이 있고 예산도 제대로 안 되고 계속 그 법원 그 재의결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알겠지만 그렇더라도 그건 정치로 풀었어야지 그걸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풀었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그 결론이었는데 이번은 이제 그 단행은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직은 이제 파면되었고 이것이 내란으로 특히 내란 수괴로 처벌될 사안을 가지고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서고금에 또 현대사에 있었던 여러 재판 판례 이건 우리나라에도 한 건 두 건이 있었죠. 전두환 노태우 사건 네. 있지만 또 서양에도 이런 비슷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판례에 따라서 결정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특검에서 뭐 이런 판단을 했겠는데 아마도 정치적 메시지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사형이라는 구형량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요. 네. 저는 윤석열 피고인을 중심으로 한 좀 정치화된 세력들이 네.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지금 악용을 하고 있는 징후들이 너무나 명백하고 그리고 또 이 상업적 유튜버들이 또 주위에 포진을 해서 이 우리 사회의 어떤 건전한 뭐 논의라든가 또 의제 뭐 세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면적으로 방해하고 있고 특히 이게 선거를 앞두고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게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악영향 이런 거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사실은 이번 재판이 그 비상경과 또 탄핵을 둘러싼 극단적인 국민 분열, 국론 분열 이런 상황을 이걸 그 재판정에서 사람들이 직접 보고서 느끼고 무슨 과정이 어떻게 일어났고 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헌법상 문제가 되었는지를 이렇게 국민들이 같이 토론하는 장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우리 속담에도 아무리 급해도
그 실을 바늘 허리에 둘러서는 바느질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시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되고 다시 무엇이 잘못되는지 무엇이 징시되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이 경계되어야 되는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종종 이제 이 경우에 적법 절차적 정당성, 유법적 수입 점검 뭐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그걸 뛰어넘어서 성급한 마음으로 어떤 예단을 하고서 단죄에 급급한 나머지 이것이 국론 분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국론 분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 재판을 지켜보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것이 무엇이 잘못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공소 과정, 그런 재판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끌고 우리 권 장관님도 권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히려 이것이 그런 과정이 아니라 더 분열되고 더 서로 편견을 강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서는 안 될 텐데 그것이 걱정인가 싶습니다. 지금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처리한다는 하는 거죠. 지금 방침입니다. 방침이죠. 예.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필리버스터 하게 되시는 건가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다 해야죠. 네. 또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 행정처라든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던 국가인권위원회 네. 이석연 위원장도 네네.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예,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도 이건 이렇게 되면 정치보복으로 흐른다.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는 각 정당 내부에서 이런 내분이 일어나고 또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이런 탄핵 재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엄청난 격변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주에 CES였는데 우리나라가 혁신국가로서는 지금 아직도 챔피언의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환율이 폭등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혁신상을 예. 급습하다시피 하는데 왜 그러냐. 이 대한민국의 경제라든가 대한민국의 혁신 능력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개혁되어야 되는데 개혁되지 않고 있으니까 아무리 정부가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그래도 뭐 서학개미들은 외국에 투자하고 한국보다는 미국의 주식, 미국의 경제에 더 신뢰를 걸게 되는 거고 이게 통화량 급증과 그러니까 자꾸 선심성적을 쓰니까 통화량이 급증하죠. 성장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혁신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정부와 우리 정당과 지금 우리가 이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2026년에 강국 81주년인데 그런 것들 좀 다시 생각하는 정치가 지금 그런 본령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답한 마음을 많이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그 뭐 추가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뭐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 이게 지금 윤석열 피고인을 중심으로 한 전혀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행태와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일각에서는 여전히 뭐 개몽령이다, 뭐 윤어게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뭐 적반하장의 논리를 뭐 들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더 발본색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명분이 쓰죠. 그래서 저는 뭐 자초한 부분이 크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뭐 교각 사루고 정말 빈대잡겠다고 초과 상관 태운다는 그런 격언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컨대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나친 점이 있다면은 국가수사본부라든가 네. 조사하는 기관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 동안 특검 3대 특검으로 몇 개 검찰청을 채울 만한 정도의 검사를 동원해서 했는데 그 수사 결과라는 것이 애초에 주장하든 뭐 예단하든 그런 내용에서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만나가지고 1박 2일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과거사 현안, 조세희 탄건 관련한 과거사 현안이 처음으로 논의됐는데 최 의원님 먼저 이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묶어서 최근에 우리 정부 외교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외교안보팀이 정말 그 대목에서는 참 좀 안도감을 저는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도 지금 과거에 이 다카이치가 됐을 때 뭐라는 참 맞지 않습니다만 여자 아베라 그래서 상당히 혐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면서 그걸 일본 내 우파 동원 장치로 이용하지 않을 걱정을 했는데 네. 지금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환대하면서 그 좋아하는 드럼도 같이 치고 하면서 굉장히 극적인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역시도 지금은 혐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해서는 이 중국의 거센 압박 또 미국의 외면
이런 상황에서 일본 스스로가 자기들의 그 주권을 지키고 또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할 방법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 일본이 지금 상황이 똑같습니다. 한국 역시도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자면 중국한테 계속 그 무슨 압박만 받고 온 셈이 되는 것이고 미국도 우리 사정을 봐주는 게 아니라 미국 요구를 계속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경제적인 서로 이익도 도모하고 다행스러운 점은 네. 이재명 대통령도 한때 또 반일의 선봉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도 저기서 저 사람이 혐한으로 기우면 큰일인데라고 한국서 걱정하고 했는데 두 사람 다 그런 걸 다 버리고 미래로 가자. 과거사 부분은 직시하면서 가자고 했던 그 선택이 그나마 이 험난한 2026년 전국 속에서 안도의 한숨을 좀 이게 우리 갖게 하는 그런 대목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다고 생각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윤석열 정부 때 물잔의 반을 먼저 채우고 뭐 기다린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서로 배려하면서 미래로 같이 가자라고 하는 이제 상호 호의 원칙을 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좀 정상화되고 있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는 뭐 분명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일본이 지금 상당히 좀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중국과의 관계는 뭐 굉장히 어렵고 미국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지금 뭐 중국과의 관계 등등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둔거리 외교를 지금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한국이 일본과의 외교에서 여러 가지 좀 여유 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유 지분.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이번에 여러 가지 좀 볼만한 게 나라연에서 이게 외국 정상회담이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방 도시를 네, 거기가 상당히 그 유서 깊은 도시인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처음이고 그다음에 뭐 드럼을 치는 이벤트 또 호텔 문화까지 나오는 거는 저는 약간 오버 아닌가 이런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환대를 했는데 이런 게 주는 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일본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외교 국면에서 한국에 이제 좀 뭔가 좀 그 손짓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종합해서 다 판단하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큰 좀 눈에 가는 성과가 이번에 조세희 탄광 문제, 네. 그 DNA 확인을 해서 이제 인도적 측면에 이 송환을 하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본 이런 부분들은 작아 보이지만 상당히 큰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외교 성과도 알리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야당 지도부를 초청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거부하셨어요. 지금 앞서 얘기하신 게 이제 15일 날 내일 이제 국회 본회의 때문에 필리버스터 할 수 있고 이러는데 그 다음 날 뭐 지도부 초청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전에 뭐 이재명 대통령도 당 대표도 그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르면 안 가고 이게 보면 당 대표라 그러지만 여당 원내 교섭단체는 딱 두 곳입니다. 그러다면은 뭐 과거에 뭐 영수회담이라는 건 맞지 않는 말이지만 예. 좀 적격식을 대해주고 진심을 다해야죠. 그냥 소수당 대표까지 다 불러 모아서 그냥 훈계하듯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당당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승 의원, 국민의힘의 최영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